26살 윤소연이 중견기업 태양종합상사 전략기획팀에 첫 출근한 날 사무실 분위기는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수 500명 규모의 이 회사는 건설자재 유통업계에서 나름 입지를 다진 곳이었죠. 팀 내 서열이 확실했어요. 40대 중반의 박기준 과장은 이 회사에서 15년을 버텨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회사를 키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많은 동료들이 그의 눈치를 보며 지냈어요. 소연의 첫인상은 조용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박 과장에게는 그런 소연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요즘 신입들은 너무 당당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첫 회식 자리는 소연에게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박 과장이 소주잔을 건네며 말했죠. 신입이면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은 받아야지. 소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박 과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소연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마시며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어요. 요즘 애들은 정말 달라졌네. 회사 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박 과장의 중얼거림이 테이블 전체로 퍼졌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불쾌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죠. 다음 주부터 박 과장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소연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업무를 요구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오후 6시면 퇴근하는데 소연에게만 밤 9시까지 추가 업무를 시켰죠. 심지어 주말에도 자료 정리를 하라며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열정이 없어. 회사가 키워주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고. 박 과장은 소연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근로시간에 관해 물었을 때 박 과장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 법 공부 많이 했나 보네. 그럼 변호사나 하지 뭘 하러 회사를 다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죠. 점심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소연만 빼고 가거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동료들은 소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의 압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소연은 이런 상황이 답답했지만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왔던 같은 기수 입사자들도 점점 소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걱정했던 거죠. 소연은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근처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하지만 소연의 업무 실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일을 시켜도 완벽하게 해냈고 실수 하나 없이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 점이 박 과장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트집을 잡고 싶어도 잡을 게 없었거든요. 퇴근 후 자취방으로 돌아온 소연은 지친 몸을 소파에 맡기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견딜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직장에는 적응 기간이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입사 한 달이 지나고서부터 박 과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연을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조회 시간에 박 과장이 말했죠. 어제 윤 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요즘 신입들은 기본기가 부족해. 하지만 정작 그 보고서는 팀장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자료였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른 동료들은 눈을 피하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죠. 점심시간이 되면 소연의 고립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갈 때 박 과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끼리 가자. 요즘 애들은 대화도 안 통하고. 소연은 그 말을 듣고도 책상에 앉아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익숙해져 갔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다른 신입사원들까지 소연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같이 입사한 정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소연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진짜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업무 면에서도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박 과장은 소연에게만 터무니없는 마감 시간을 주었죠.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일을 오전에 시키고 오후에 결과를 요구했어요. 소연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박 과장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계획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소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고 주말에도 추가 업무를 위해 출근해야 했어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느껴졌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건 회의 시간이었어요. 소연이 의견을 내면 박 과장은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소연의 아이디어가 팀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과장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소연을 따로 불러 말했어요. 너무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 신입은 신입다워야 해. 소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신입사원이 어른들 세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나왔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들은 대화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박 과장님이 윤 사원한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글쎄,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요즘 애들은 너무 건방져서 그런가? 그래도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야. 소연은 그 대화를 듣고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이 회사에서 정말 혼자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날 밤 소연은 자취방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다짐했죠.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시간이 더 지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입사 2달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 과장의 괴롭힘이 이제는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소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예 말을 걸지 않거나 업무상 꼭 필요한 대화만 하고 자리를 떠났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팀 회식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월말 회식 자리에서 박 과장이 소연을 향해 말했어요. 윤 사원은 요즘 어때? 회사 생활 적응 잘 되고 있어? 소연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박 과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열심히?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이던데.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굴욕적이었죠. 박 과장의 말에 몇몇 선배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중간에 나가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처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났거든요. 취업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떠올랐죠. 다음 주부터는 더욱 심한 업무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은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를 받았지만 소연만 빠졌어요. 심지어 팀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동료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때 소연은 정말 외롭다고 느꼈어요. 박 과장은 이제 아예 대놓고 소연을 무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소연이 손을 들고 발언하려고 해도 못 본 척했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내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소연의 말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저기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박 과장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 못 들었네. 다음엔 더 크게 말해.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지만 아무도 소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정말 혼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업무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시에 퇴근하는데 소연만 밤 11시까지 남아서 일해야 했어요. 박 과장이 오후 5시에 새로운 업무를 주면서 내일 아침까지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왔어요. 수면 부족으로 얼굴이 부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컵라면조차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그래도 소연은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자신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건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졌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가족들과의 통화였습니다. 어머니가 회사 생활은 어때? 라고 물으면 소연은 항상 잘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소연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는데 박 과장이 준 업무를 끝내야 했거든요. 그때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있네. 몸 상하겠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소연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들은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생기 없는 얼굴, 지친 눈빛, 야윈 몸.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회사 생활인지 의문이 들었죠. 얼마 후 팀 전체 회의가 있던 화요일 오후 박 과장의 괴롭힘은 마침내 선을 넘었어요. 그날은 분기별 성과 발표를 하는 중요한 날이었죠. 소연이 준비한 기획안은 팀장에게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은 소연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안 되지.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박 과장은 계속 끼어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윤소연, 커피는 제대로 타니? 갑자기 박 과장이 던진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개적으로 소연을 비서처럼 취급하는 말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회의 중인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박 과장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넌 이 회사에 안 어울려. 그러더니 박 과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의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버렸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게 회사야. 학교가 아니고. 박 과장은 그 말과 함께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소연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소연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어요. 소연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죠.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과장은 당당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팀 분위기 흐리지 마. 다들 할 일이나 해. 소연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 보였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말이죠. 소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물에 젖은 채로 혼자서 모든 걸 정리했죠.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마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마무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남아서 일을 끝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취방에 돌아온 소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바인더에는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노무사 2차, 서술형 대비 노트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고용노동부 시험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1차 합격, 2차 탈락이라고 적힌 포스트잇도 보였죠.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명함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해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윤태현. 소연은 잠시 아버지의 명함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결국 노무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해결해 볼게요. 소연은 노트북을 켜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접수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적었죠. 이어서 회사 윤리팀에 제출할 사건 정리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갔어요. 소연의 손놀림은 빨랐고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릴 글을 작성했어요. 소연이 파일을 저장하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니까.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푹 잤어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법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업무를 봤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이 소문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지나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소연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죠. 박 과장은 평소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다른 팀원들과 대화할 때도 여유로워 보였고, 심지어 소연이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웃기도 했어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사흘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박 과장을 부르더니 예상보다 긴 면담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박 과장이었지만 면담실에서 나올 때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윤리팀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팀원들을 하나씩 불러서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죠. 목격자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윤리팀의 체계적인 조사 앞에서 점차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소연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죠. 더 이상 위축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죠. 박 과장이 정말 당황하기 시작한 건 일주일 후였어요. 윤리팀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거든요. 단순한 면담이 아니라 징계위원회까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제서야 일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죠. 박 과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윤리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연과 같이 입사한 정나영을 비롯해 과거 퇴사한 여직원 2명의 진술까지 확보했거든요. 박 과장의 괴롭힘은 소연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소연은 마지막 피해자였을 뿐이었어요. 회의실 CCTV 영상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수를 머리에 쏟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거든요. 박 과장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 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어요.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과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권력자로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회피해야 할 대상이 되었어요. 박 과장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따르던 부하 직원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회의 시간에도 아무도 박 과장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발언을 해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권력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반면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의 시선이었지만 점점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어 갔어요. 조용히 참다가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소연의 모습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다른 여직원들은 소연을 영웅처럼 바라봤어요. 팀장도 결국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과장을 다른 부서로 분리하고 소연에게는 본사 전략 2팀으로의 전배를 권고했어요.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팀장은 소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과장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독재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거죠. 소연은 그런 박 과장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회사에 오는 게 두렵지 않았거든요. 입사 넉 달째 회사 전체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연례 행사로 진행되는 이 워크숍은 전 직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어요.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각 부서별로 성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소연은 새로 배치된 전략 2팀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만은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박 과장을 피하고 있었고 그 역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소연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전략 2팀에서 진행한 신규 사업 기획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소연은 무대 위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청중들도 집중해서 들었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소연의 뒤를 박 과장이 따라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억눌린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술 냄새도 살짝 났죠. 워크숍 중에 혼자 술을 마셨던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은 소연의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이걸로 이긴 줄 아냐? 난 여기 오래 있었고 넌 그냥 한때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위협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에 가까웠죠.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둘의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박 과장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소연은 조용히 몸을 돌려 스탠딩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생수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연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소연은 생수병을 들고 다시 박 과장에게 다가갔어요.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집중되었죠. 그 순간 소연은 주저없이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박 과장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박 과장의 머리카락과 정장을 적셨어요. 강당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박 과장은 물에 젖은 채로 굳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소연은 빈 생수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박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당 전체에 울릴 정도로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장님, 이 물, 제가 받은 그 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이건 그날을 잊지 말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전 이 회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강당 안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소연이 해낸 일에 대해 속 시원해하는 표정이었죠. 박 과장은 물에 젖은 채로 서 있다가 결국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소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 보였죠.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회사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소연의 용기와 당당함에 대해 칭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소연을 무시하지 않았죠. 오히려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워크숍 이후 일주일 만에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과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예상보다도 더 엄중했습니다. 직위해제와 함께 정직 석 달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죠. 사실상 퇴직을 종용하는 수준이었어요. 인사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문을 보며 직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간 회사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온 박 과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박 과장의 권위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박 과장은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몇몇 부하 직원들조차 외면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인맥과 권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가 짐을 싸는 동안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는 소연에게 직접 연락이 왔어요.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실제로 며칠 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 강령 재교육이 공지되었어요. 소연이 배치된 전략2 팀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장은 소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동료들도 그녀를 동등한 팀원으로 대했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죠. 소연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연에 대한 회사 내 시선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동정의 대상이었던 소연이 이제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부당함에 맞선 사람으로 인식되었죠.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롤모델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회사 내 분위기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박 과장 같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상하 관계에서도 예전보다 수평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소연의 업무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원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팀장이 맡긴 핵심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다른 부서에서도 소연의 기획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입사 반년도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며칠 후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붙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문과 함께 익명 상담함이 설치되었어요. 소연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이제 다른 직원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거예요. 정나영을 비롯한 동기들도 소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했죠.
하지만 소연은 이해한다며 웃어주었어요. 이제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었고 앞으로가 더 중요했거든요. 회사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연을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여직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소연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생겼죠. 박 과장의 빈자리는 다른 팀에서 온 젊은 차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소통을 중시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예전 팀원들도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죠. 입사 5달째, 소연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면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더 이상 피하거나 회피하는 시선이 아니었죠.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사람들도 편안하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회사 로비 게시판에는 여전히 그 공지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징계 공지 받기 준 과장 직위해제 및 정직 석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죠. 그 아래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윤리 강령 전 직원 제의수 공고도 함께 게시되어 있었어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한 번씩 시선을 주며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저 일상의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연이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동료들의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박 과장의 눈치를 보느라 소연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죠. 특히 회식 자리에서 그녀를 무시했던 팀 대리가 먼저 다가와 사과했어요. 어느 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그 대리와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어색하게 침묵했을 텐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때 자신이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소연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배치된 전략 2팀에서 소연의 위상은 확고했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팀장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정도로 신뢰받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소연이 기획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연을 대하는 선배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신입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등한 동료로서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받아들였죠. 소연의 전문성과 깊이 있는 사고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회사 전체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활성화되었어요. 관리자들의 행동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은 줄어들었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소연이 자주 지나가는 로비 한쪽에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어요. 직장 내 고충 상담을 위한 익명 상담함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지나가는 직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상담함 주변에는 작은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남긴 감사 인사들이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가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소연은 그 글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